npylon 서버를 무료로 갖는 방법과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로컬에서 실행하면 무료라는 거예요. nrail10.com을 검색하고 첫 번째 창을 클릭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문서로 이동할 건데 보시다시피 UCS, Self-Host, AHEN이 이미 보이네요. npylon 호스팅 섹션으로 가서 npm을 사용할 거예요. npm은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로컬 기기에서 Node.js가 필요해요. 설치 후 터미널을 열어야 해요. 명령 프롬프트를 검색하거나 윈도우스 퍼스널로 cmd를 실행하면 돼요. 여기서 npx npylon을 입력해요. Node.js 없이도 npx로 테스트할 수 있대요. 원하면 해볼게요. 다음 패키지 설치 여부를 물을 텐데 승인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할 일은 npm 인스톨을 복사해 붙여 넣는 거예요. 특정 버전을 원하면 이걸 쓰고 다음 버전은 이걸 쓰면 돼요. 보세요. 둘 다 받기 시작했어요. O를 눌러 패키지를 열라네요. O 누르니 창이 열렸어요. 여기서 로그인하고 로컬호스트에 있네요.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고 npm funds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대요. 기본적으로 npylon으로 시작해요. 여기 npylon 입력하면 시작될 거예요. 이미 사용 중이래요. 두 방법 다 됐고 호스트 모드로 쓰기 쉽다는 걸 알 수 있죠. npy론에서 첫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법은 먼저 새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NA는 시작 트리거가 필요해요. 첫 단계로 트리거를 추가할 건데 AI 에이전트니까 채팅 메시지로 해볼게요. 뒤로 가서 Back to Canvas를 누릅니다. 이제 채팅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AI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요. 트리거 모드 표시가 있으면 추가하고 고급 AI에서 AI 에이전트를 선택해요. 여기서 에이전트 유형을 고르지만 간단히 하려면 밖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언어 모델, 아니 그냥 모델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번엔 OpenAI를 추가할 거예요. OpenAI 인증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platform.openai.com의 API로 가서 API 키를 생성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platform.openai.com입니다. 사용하려면 잔액이 조금 있어야 할 거예요. ChatGPT 말고 다른 AI도 쓸 수 있지만 효율성으로는 딥시크가 가장 저렴했어요. 자, 이제 모델로 가서 GPT-4 미니를 선택해요. 첫 에이전트를 만드는 중이니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잘 추가됐네요. 메모리는 질문과 답변을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윈도우 버퍼로 최근 5개 메시지를 저장할게요. 마지막으로 도구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가장 쉬운 도구는 계산기예요. AI가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주죠. 보시다시피 다른 도구도 많아요. 걱정 마세요. 계산기를 연결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원하면 더 많은 도구를 연결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려면 우리의 첫 에이전트는 지금은 단순해요.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엔 많은 걸 못해요. npylon으로 AI 에이전트 만드는 법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채팅으로 가서 온 더하기 1을 물어볼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모든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먼저 메모리에 저장돼요. 거기서 1 더하기 1을 입력하고 코드로 표현해요. 이 모든 걸 수정할 수 있죠. 그 다음 오픈AI 모델로 가요. 입력은 시스템, 넌 나를 돕는 조수야예요. 이것도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1 더하기 1을 해봐요. 계산기 도구를 통해 결과가 2라고 나와요. 챗GPT는 이걸 모두 합쳐요. 1 더하기 1의 결과는 2예요. 여기선 숫자를 물었지만 계산기와는 상관없어요. 레몬 색깔을 물으면 노란색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 이렇게 첫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요. 장기 기억과 저장 기능을 가진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세프 레파즈가 만든 eShow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바로 AI 아시안 챗봇이에요. 이건 템플릿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가서 열어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하는 일은 API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AI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AI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AI는 메모리가 있어서 이전 대화나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2개의 저장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가 장기 메모 또는 긴 형식의 노트와 결합돼요. 기본적으로 저장되는데 이 경우엔 구글 문서에 저장되어 있어요. 텍스트 파일이라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지만 구글 문서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메모도 저장해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장기 기억은 AI 에이전트가 항상 알고 있어야 할 정보예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셀다나 HTML, XLSX로 작업한다든지 사용자가 간결하고 직접적인 답변을 선호한다든지
하는 정보죠. 이런 건 좀 더 영구적인 정보고 메모는 중요하지만 일시적인 정보예요. 예를 들어 이번 토요일 저녁 8시에 회의가 있다는 거죠. 토요일이 지나고 저녁 8시가 지나면 그 정보는 쓸모가 없어져요. 따라서 영구 저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입력을 병합으로 보내는데 이 병합은 기본적으로 추가 모드로 직접 연결합니다. 그 후 모든 데이터 정보를 리스트로 집계합니다. 데이터 형식으로 출력하고 모델로 보냅니다. 현재 GPT-4나 미니가 모델로 연결돼 있죠. 원치 않으면 제거하고 더 저렴한 딥세크 v3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는 GPT, 딥세크 등 모든 모델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선택적 옵션이 있는데 방금 나눈 대화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우리가 만든 메모리와는 별개의 것이죠. 엔턴이 제공하는 내부 메모리로 최근 50개 메시지를 저장하며 여기에 메시지 수신 시 저장하는 작은 코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기 기억과 메모를 저장하는 흥미로운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텍스트 형식으로 어떻게 저장할지, 어떻게 삽입하고 메모리 끝에 넣을지 볼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해요. 다른 메모도 비슷하게 처리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수동 설정이고 단순화도 켜져 있어 저장 시 답변을 간소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줄 거예요. 이 LLM과 상호작용하려면 채팅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채팅에서 클릭하고 입력하면 돼요. API가 다 설정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할 거예요. 자, npm 템플릿을 로컬호스트로 어떻게 가져올까요? 보시다시피 지금 로컬호스트에 있습니다. 로컬호스트를 설정하려면 cmd를 열고 npm 블라블라 npmg를 입력한 후 npm을 치세요. 아마 이미 하나가 열려 있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뭘 입력했죠? 5요. 거기 있네요. 5를 입력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섹션이 열립니다. 이게 제 로컬호스트인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위에 로컬호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보이죠? 그럼 이제 템플릿을 어떻게 가져올까요? 간단히 템플릿으로 가면 돼요. 구글 시트나 무료인 걸 아무거나 찾아보세요. 들어가서 Use Workflow를 클릭하면 돼요. Use Workflow 누르고 로컬호스트로 템플릿 가져오기를 선택해요. 이렇게 하면 자체 서버로 로컬에서 템플릿을 쓸 수 있어 N8산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 이제 에드와드라는 제작자가 만든 텔레그램 챗봇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템플릿에서 찾을 수 있어요. N810에서 템플릿으로 가서 이 섹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텔레그램 AI 챗봇을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제작자가 한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챗봇에는 기본적으로 트리거가 있어요. 물론 제공된 것은 모두 수정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 설정은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동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부분을 바꿔야 할 때 수정할 수 있도록요. 이 자동화의 트리거는 바로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즉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송되면 여기에 인증 정보를 연결해야 합니다. 세팅에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오면 봇이 작동합니다. 기본적으로 not notation과 함께 제공되는 전처리로 시작합니다. 이는 설정으로 보내기 위해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모델 온도 설정이 있습니다. 이를 0.8로 설정했습니다. 온도는 보내는 메시지에 따라 모델의 창의성을 조절합니다. 메시지 길이를 500자로 미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령을 보냅니다. 이것이 친근한 챗봇이라고 지정합니다. 친근한 대신 전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여기 JSON 형식의 작은 변수입니다. 이는 텔레그램 트리거 메시지에서 직접 추출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어 시스템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전에 설정한 언어 시스템을 넣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언어를 감지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다음 같은 언어로 답변해요. 답변에 다양한 이모티콘을 넣어요. 이모티콘 안 쓰면 이 마지막 줄은 빼도 돼요. 자, 여기 타이핑 중 기능이 있어요. 이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봇이 타이핑하는 척 한다는 뜻이에요. 즉 바로 답변 받는 대신에요. 봇이 답변 로딩 중인 걸 보여줘요. 로딩하는 동안 시작할 거예요. 보통 왓츠앱에서 입력 중이죠. 우리 엄마도 입력 중이라고 해요. 사용자가 이걸 통해 받는 거예요. 이 두 동작이 입력으로 합쳐져요. 두 옵션이 완료되면 말이에요. 두 입력이 병합되는 거죠. 여기서 보듯이 명령어를 확인해요. 슬래시로 시작 안 하면 말이에요. 즉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아요. 출력은 0이 돼요. 슬래시 시작으로 시작하면 출력은 1이에요. 슬래시 이미지는 출력이 3이에요. 마지막 출력도 3이 될 거예요. 새 슬래시 명령을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0 좌표예요. 0 출력은 슬래시가 없다는 뜻이에요. 명령이 없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GPT에 연결되는 0 출력 보이시나요? 여기는 GPT지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전체 메시지가 들어가요. 챗봇이 여기서 간단히 댓글을 달아요. 슬래시 시작은 환영 메시지예요. 이미지 생성은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 텔레그램 채팅 안에서예요. 이 텍스트 응답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이 이미지 전송으로 사진을 보내요. 보시다시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원하면 출력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내려가서 라우팅 규칙 추가해요. 그리고 다른 출력을 넣으세요. 여기 오류 처리 섹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완전히 커스텀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PDF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OPR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에이무단이 만든 Extract Text from a PDF라는 N8N 템플릿입니다. 템플릿 섹션에서 찾을 수 있어요. 로드되면 거기 있을 겁니다. 여기서 찾으면 나타날 거예요. 이 템플릿은 4년 전부터 있었으니 꽤 오래됐죠.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실행 시 트리거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다른 트리거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즉 워크플로우 테스트를 클릭하면 바이너리를 읽고 PDF 파일을 읽습니다. 경로를 지정해야 해요. 그리고 이걸 로컬호스트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로컬호스트 사용을 위해 CMD를 열고 nparl을 입력하세요. 없다면 nparlen 로컬호스트를 검색하세요. 무료예요. nparlen 호스팅 문서 가이드로 가보세요. npm으로 가서 이렇게 하세요. nparl을 입력하면 됩니다. 로컬호스트에서 PDF 파일 위치를 입력하세요. 여기 pdf-tb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을 이진 형식으로 읽습니다. 테스트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 PDF를 읽어줍니다. 다운로드 후 저장하면 텍스트 형식의 PDF가 추출됩니다. 이미지로 변환된 PDF도 있습니다. 책, 이미지, 기타 등등의 스캔본이 그 예시입니다. 이런 파일은 내용을 읽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번역하고 싶다면 플러스를 누르고 오픈AI나 번역을 선택합니다. 구글 번역 같은 걸로 원하는 대로 번역할 수 있죠. 주 언어를 선택하거나 오픈AI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서 구글 시트 정보를 삽입하고 읽는 방법, 이것은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능들을 마크에서 썼는데 당시 nfun을 알았다면 거기서도 썼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설명용으로 쓰일 겁니다. 알겠죠? 에이무단에서 만든 무료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섹션에서 구글 시트 데이터 삽입 및 읽기를 찾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하는 일은 트리거를 사용해 실행 시, 클릭 시 또는 수동으로 테스트할 때 스크립트가 실행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정으로 시작해요. 이 설정은 값을 지정하는데 id 타입에 0 값을 넣어요. 같은 방식으로요. 남의라는 새 변수를 만들고 nbate라는 값을 넣어요. 구글 시트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자격 증명을 넣어야 하지만 보다시피 꽤 직관적이죠? 여기에 스프레드시트 ID를 넣어요. ID는 기본적으로 이 스프레드시트 링크에서 ID는 1부터 시작해요. 이게 ID고 A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 슬래시까지인 것 같아요. 이게 ID예요. 여기에 우리 스프레드시트 ID를 넣으면 돼요. 보시다시피 작업이 있죠? 여기서 시트인지 스프레드시트인지 리소스를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 작업이 있어요. 스프레드시트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지우거나 새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거나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업데이트하거나 스프레드시트의 열이나 행을 삭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느 행에 있는지 지정해요. 우리는 0에 있다고 말했어요. 즉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세로는 0부터 1000원까지, 가로는 A부터 Z까지예요. 그렇죠? 물론 더 많은 게 있겠죠? 가로 범위는 A부터 B까지라고 했어요. 지금은 정보를 추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넣은 정보 말이에요. 그 다음엔 읽기 기능이 있어요. 이건 정보를 추출하는 건데 읽기 작업에 넣는 거예요. 아래로 내릴 수 있어요. 읽기 모드에서 업데이트, 삭제, 동기화 확인도 가능해요. 다시 말하지만 ID예요. 다시 한번 범위요. 여기서 어느 행부터 데이터를 추출할지 정해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은 아무 설정이 없지만 오픈AI 정보 저장에 유용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로도 쓸 수 있어요. 오픈AI 채팅은 저장 공간이 작다는 걸 아시죠? 구글 시트를 응답 저장소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사용법도 이렇게 간단해요. 왓츠앱 챗봇 만드는 법은 간단히 말해
이 왓츠앱 챗봇은 메시지를 받고 그에 따라 4단계 중 하나를 거치게 돼요. 4가지 기능이 있고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건 endpoint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예시일 뿐이에요. 참 이건 AI로 왓츠앱 메시지에 전문가처럼 응답하기 템플릿이에요. 짐 루키 만든 건데 템플릿 섹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무료 템플릿은 커뮤니티를 위해 공개됐어요.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왓츠앱 트리거가 있는데 여기에 인증 정보를 넣어요. 왓츠앱 인증 정보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봇 채팅에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봇이 할 일은 이 메시지를 재구성하고 여러 개로 나눠 우리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 메시지를 로드할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리디렉션 메시지 유형에는 4가지 출력이 있어요. 하나는 오디오 URL, 다른 하나는 비디오 URL을 가져오고 이미지 URL도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디오, 비디오나 이미지를 보내면 챗봇이 그걸 다운로드하고 개민이라는 LLM을 통해 처리할 거예요. 여기서 개민이 대신 비슷한 기능의 다른 소프트웨어도 쓸 수 있대요. 그 다음엔 응답 형식을 설정해서 사용자가 볼 최종 메시지 출력을 구성해요. 마지막으로 5개 메시지만 기억하는 AI 에이전트로 한 번 더 처리할 거예요. 위키백과를 도구로 사용해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구글 제미니 채팅을 활용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답변할 거예요. 대략 이해하셨죠? 보시다시피 여기 출력들이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메시지로 이름 바뀌었어요. 텍스트 부분은 언급 안 했지만 저기 있네요. 이건 변수 불리기로 코드로 오디오 있는지 감지해 보네요. 참, 왓츠앱 메시지에 오디오 있으면 출력 이름 바꿔서 오디오 메시지로 보내요. 비디오, 이미지 감지하고 나머진 텍스트로 처리해요.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친 후 여기서 각자 설정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문제없이 삭제해도 돼요. 여기서 새 리디렉션 메시지를 만듭니다. 새 리디렉션 메시지를 만들고 여기 있는 걸 재구성해서 각자 원하는 대로 봇을 설정해요. 모든 상황에 봇을 두는 건 좀 과하죠. 판매, 고객 질문 응대, 데이터베이스 연결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법 설명 영상이 있어요. 구글 문서에 데이터베이스를 올릴 수 있죠. 구글 문서의 정보를 가져와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딥시크로 워드프레스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은 3일 전 뉴이탈리아가 올린 딥시크 R1 워드프레스 자동 콘텐츠 생성기 템플레이트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수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요. 워드프레스 자동화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이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 워크플로우는 SEO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딥시크 R1을 통해 웹사이트 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글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제목, 질문, 정보 등을 포함해서요. 오픈AI로 이미지 업로드, 데일리 쌀위로 생성 수동 실행 가능합니다. 여기 트리거가 있는데 수정하지 않는 한 지금은 수동으로 실행되고 있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과 같은 열이 필요해요. 날짜, 알겠죠? 열은 세로로 되어 있어요. 날짜, 프롬프트, 제목, 게시물, 아이디. 세로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네, 100% 열은 세로예요. 알겠죠? 그럼 이 프롬프트는 뭘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구글 시트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연결해야 해요. 보시다시피 문서 내 시트가 선택되어 있죠? 즉 내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서를 어떻게 식별할까요? 아이디로 할 수 있고 또는 URL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좋겠네요. 문서와 시트 URL을 넣으면 끝나요. 그게 맞죠? 여기서 프롬프트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수동으로 셀에서 얻은 정보를 보내요. 그 다음 셀 정보로 딥시크를 통해 기사를 만들어요. 물론 딥시크 말고 다른 모델도 쓸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아까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프롬프트 설정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 넣었어요. SEO 전문가로서 이 주제로 기사를 쓰라고 해요. 거기에 주제와 모든 지시사항이 나와 있어요. 생성된 기사가 좀 더 세련되게 나오도록요. 마지막으로 제목 생성인데 워드프레스는 제목이 필요하죠. 그 다음 게시물을 만들고 워드프레스도 연결해야 하는데 게시물 내에서 보시면 딥세크 결과를 제목에 넣고 기사 결과를 추가 필드로 넣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미지를 만들어 API로 워드프레스에 올립니다. 네? 워드프레스 API를 통해서요.
알겠죠? 다른 건 없고 여기서 다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중요한 건 이미지에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설명은 안 넣었는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개 시물의 이미지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업데이트하죠. 이렇게 작동합니다. 간단하죠? 자동화하거나 원하는 대로 개선할 수 있어요. Perplexity AI를 n파이랑과 어떻게 연동할까요? Perplexity AI는 간단히 말해 질문 답변 도구예요. GPT나 딥C 같은 질의응답 시스템이죠. 요즘 꽤 인기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 동료 이마뉴엘 버나르트가 무료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어요. 템플릿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Perplexity AI 작동 방식의 간단한 데모예요. 설정은 Perplexity API에서 키를 받아 요청 노드에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도구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트리거는 테스트 워크플로우예요. 스크립트 실행 시 매개 변수를 설정할 거예요. 매개 변수의 이름은 시스템 프롬프트예요. 보시다시피 텍스트 형식으로 전송돼요. 그리고 하는 일은 non nrm pen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예시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유저 프롬프트에서 nparing과 마크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만든 변수가 도마인시예요. 제가 실수로 만든 것도 도마인시인데 이건 nrn.io나 market.com 같은 정보 검색용 도메인이에요. 어떤 데이터를 찾아야 할지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 Perplexity에서 보시다시피 메시지를 입력할 거예요. 시스템 역할을 넣었는데 기억나세요? 매개 변수에서 설정했죠. 시스템 프롬프트가 nrm pen이었죠.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요. 시스템 컨텐츠 역할, 거기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어요. JSON 형식으로요. 그 다음 사용자 즉 마케와 natron의 차이점에 대한 우리의 프롬프트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는 도메인이 있어요. 페이지들이요. 그럼 궁금하실 텐데 Perplexity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역할과 질문을 정했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온도도 설정했어요. 온도는 질문에 답할 때 얼마나 창의적일지를 결정해요. 보시다시피 이 경우엔 낮은 온도를 설정했어요. 창의적이길 바라진 않고 주어진 정보에서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찾길 원해요. 다양한 설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입력을 받으면 출력이 나오고 그걸 여기에 표시해요. 여기 메시지에 출력된 내용이 작성돼요. 보시다시피 출력은 메시지와 인용에 저장돼요. 정보 출처는 다른 파일에 저장한다는 거죠. 이게 할 수 있는 일의 일부예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건 Perplexity 사용법의 예시일 뿐이에요. 프롬프트 대신 구글 시트 셀을 보내 여러 셀을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출력을 구글 문서나 드라이브, PDF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창의적으로 많이 활용해. 구글 캘린더로 나만의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히 말해 엔텔넷 다타키가 구글 캘린더용 어시스턴트 에이전트를 올렸어요. 이걸 얻으려면 여기 템플릿으로 가면 돼요. 왼쪽 아래 창을 열고 구글 캘린더 어시스턴트를 검색하세요. 검색하면 두 개가 나와요. 난 다타키 걸 썼는데 다른 것도 좋을 거예요. 이메일 연동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이 캘린더 전용 에이전트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받는 트리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 AI에게 다음 주 화요일에 nmatm 워크플로우 검토 일정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할 일은 메시지를 받을 때 현재 날짜를 고려하는 거예요. 캘린더 AI 에이전트들이 종종 2023년에 있다고 착각해요. 모델에 따라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3년 데이터베이스를 쓰다 보니 지금이 2025년인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프롬프트를 넣어요. 여기서 너는 구글 캘린더 비서야 라고 말해줘요. 주 목표는 사용자를 돕고 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벤트 생성과 분석, 이 두 도구를 써서요. 삭제보다는 이벤트 분석에 더 가깝죠. 항상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답변하라고 말했잖아요. 데이터 얘기요. 그리고 일반 지침이라고 하죠. 이게 주요 규칙이 될 거예요. 사용자나 메시지가 모호하면 답하지 마세요. 능력을 직접 설명하세요. 전 칼렌더래요. 어떤 이벤트든 물어보세요. 이벤트 생성 시 날짜와 정보를 물어볼 거예요. 이건 각 답변에 해당돼요. 이게 프롬프트의 개요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여기서 뭐가 보이나요? 사용자에게 시작과 종료 날짜를 요청해요. 여기서 날짜를 추출해요. 추출할 다른 정보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요.
추출한 정보를 GPT 채팅 모델로 보내요. GPT 외 다른 LLM도 쓸 수 있어요. 장기 기억도 사용해요. 지금 당장은 5개 메시지로 설정돼 있어요. 여기서 기억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그렇게 쓰여 있죠? 기억은 일시적이에요. 대화 저장은 이미 방법이 있어요. 드라이브나 문서에 정보를 저장하죠. 2가지 설정이 있는데 하나는 구글 캘린더에서 특정 날짜의 정보를 추출해요. 예를 들어 오늘 회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알려줘요. 다른 하나는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 볼 수 있지만 늘 비슷해요. 이전에 설정한 변수를 사용해요. 간단한 설명을 제공해요. 괜찮네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 가려면 통합이 필요해요. 이 템플릿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줌 세션 요약 메일을 작성하고 클릭합으로 작업을 개시하며 통화를 모니터링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이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으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워크플로우가 기본적으로 테스트 워크플로우 클릭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줌으로 가서 최근 미팅 날짜를 가져옵니다. 이는 지난 24시간 내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작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줌에서 추출한 정보를 스크립트로 변환합니다. 여기 줌 API가 있고 OA Youth2를 통해 전사를 수행합니다. 녹음이 없으면 오류가 발생하지만 있다면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대본 필터링 작업은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대본을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대본에서 텍스트를 얻는 거예요. 여기서는 줌에서 하고 있어요. 파일에서 대본을 가져와 텍스트를 추출하는데 줌의 대본 파일이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처럼 CSV 포인트 방식일 수 있어요. 정확한 시간과 내용을 표시하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텍스트뿐이지 각 부분의 시간 정보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텍스트 대본 형식을 바꾸고 참가자 정보도 얻어서 맥락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해요. 여기서 할 건 요약본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읽어보면 다음 대본과 회의 세부 사항으로 공식 회의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실행하죠. 몇 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대본을 넣은 다음 형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해요. 회의, 날짜, 참가자, 그리고 다룬 주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넣어요. 이게 HGPT가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모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체하기 어려운 건 줌이지만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작성하고 메시지를 받아 작성하고 HTML 형식으로 바꿔 메일로 보내거나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른 AI 에이전트로 보내요. 이걸 이 모델에 통과시키고 작업 생성 액션을 수행해요. 클릭업에 대해 전에 말했던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작업 이름, 설명을 넣어요. 숙제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웃룩 달력을 확인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새 통화가 예약되면 달력에 자동으로 추가돼요. 정말 잘 만들어졌죠. 새 통화를 잡으면 달력에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제대로 작동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 서브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클릭업에서 태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태스크 생성 트리거인데 지금은 꺼져 있어요. 켜려면 여기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 에이전트가 작동해요. 여기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설정 방법이 있어요. 프리드맨 스위치가 준 요약본도 여기 있고 이게 다예요.